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비자와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 소비자 관련 법에 관한 강의를 맡게 된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총괄팀 정호영입니다. 이제 오늘 강의는 이제 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구제 수단들이 규정되어 있는 그런 법들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지만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제 설명해 드리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네. 이런 이제 소비자 관련 법들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 배경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꼽을 수가 있는데요. 이제 대량 생산 및 대량 소비 시대에 따른 부작용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과실책임 원칙의 그림자, 이 두 가지가 이제 소비자 관련 법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게 된 그런 시대적이고 법적인 그런 배경이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원인인 이제 대량 생산 및 대량 소비 시대에 따른 부작용은 이제 18세기 후반 영국에서부터 시작된 그런 산업혁명으로 말미암아 생산 과정이 고도로 분업화되고 세분화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로자도 그렇고 이제 이 물건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생산하는 그 물건에 대해서 사실은 정확히 모르는 그런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건에 대해서 이제 발생하는 품질 등의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확히 대처하기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유통과 광고 기술이 발달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유통이 발달했다는 것은 이제 그 소비자와 생산자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멀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생산자가 물건을 만드는 과정을 직접 보고 판단해서 구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가 이미 멀리 있는 공장에서 만들어 온 그런 물건을 단순히 이제 구매를 하는 것에 불과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물건과 관련되는 문제에 있어서 이제 면밀하고 또 기민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생산이 증가했다는 것은 그 생산 과정에 참여하는 이제 근로자나 내지는 그 소비자들의 경제력도 함께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 수 있는 물건이 이제 많아지고 또한 이제 다양하고 새로운 물건들이 많이 나오면서 소비 자체가 증가하면서 이제 소비자들이 겪는 어떤 불편함도 그에 비례해서 함께 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법적인 측면으로는 이제 과실책임 원칙이라는 것이 이제 그 근대 이후 이제 정착이 됐는데요.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이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물으려면 일정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전 시대에는 어떤 결과가 발생하면 책임이 있든 없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배상을 하든 뭐 벌을 받든 해야 됐지만 이제 근대 이후로는 이제 인간의 이성이 발달하면서 그 결과에 대해서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묻는 그런 원칙이 이제 발달하게 됐는데, 근데 문제는 이 고의 과실의 존재는 책임을 묻는 자가 증명하도록 하는 그런 원칙도 이제 함께 발달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렇다면 이제 소비자는 이제 그 사업자 내지는 어떤 물건을 만든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만든 자기가 사용한 그 물건에 따른 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의 고의 과실, 그 물건을 만든 사람에게 책임을 물리기 위한 그런 근거를 소비자가 직접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소비자는 사업자에 비해서 사실은 경제력이나 정보 같은 것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물건은 점점 이제 복잡해지고 있는데, 그런 물건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사업자이지 소비자가 아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럼에도 소비자가 그런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을 입증하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또 이제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사업자에 비해서 많은 이제 법적인 조력을 받기도 어려운 이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러한 이제 시대적인 상황들 가운데서 이제 소비자를 이제 더 보호해 줘야겠다라는 이제 그러한 요구가 생기고, 이제 그래서 이제 미국 등을 중심으로 이제 소비자 관련된 이제 그런 법들이 이제 하나 둘씩 이제 생기게 되어서 이제 한편으로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사업자를 규제하는 이제 그런 법들이 생기고, 이러한 법들을 한데 묶어서 소비자 관련 법 내지는 소비자 보호법 이라는 이제 말로 이제 부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1960년대 이후에 이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앞서 보여드린 그러한 시대적 상황들이 이제 그대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런 이제 소비자 관련 법이라는 것이 이제 만들어져야 된다, 라는 그런 요구가 생기면서 1980년에 이제 소비자 보호법이라는 것이 처음 만들어집니다. 이 1980년에 만들어진 이 소비자 보호법은 2006년에 이제 소비자 기본법이라는 것으로 명칭이 바뀌게 되는데요. 그 명칭이 바뀌게 된 것은 이제 그 1980년에 소비자 보호법을 만들 당시에는 이제 소비자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보호가 필요한 그런 후견적인 이제 그 존재로 사실은 이제 다뤘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필요해서 소비자 보호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는데 이제 점차 이제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제 뭐 인터넷이나 이런 것이 발달하면서 사실은 이제 그 소비자들이 이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늘어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가 단순히 이제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런 후견의 대상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스스로 자발적으로 선택을 하고 정보를 얻고 이제 그렇게 판단해야 되는 이제 그 존재로 이제 새롭게 규정이 되면서 소비자 보호법이 아니라 이제 소비자 기본법이라는 것으로 이제 개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금 법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소비자 보호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전제 사항이 되는 것들. 예를 들면 이제 소비자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이 소비자가 이제 피해를 입었을 때 이제 구제를 받거나 이제 어떤 분쟁 조정이나 이제 이런 구제 수단, 구제 절차들에 대해서 이제 그 얼개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이 소비자 기본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소비자에 관한 모든 그런 보호 사항들이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업자를 규제하는 모든 사항들을 이 하나의 법에 다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법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법이 복잡해지면 소비자들로서도 이 법을 제대로 읽기 어려워져서 오히려 소비자 보호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 기본법의 모든 내용을 다 넣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 개별적인 거래 영역이나 거래 방식에 따라서 이제 또 하나의 이제 개별적인 법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법들 중에 이제 소비자와 관련된 법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법들이 이제 몇 가지 있는데 그중 이제 대표적인 것들을 이제 여기 열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 그리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그리고 제조물 책임법,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들 말고도 정말 많은 이제 개별법들이 있고 이제 반드시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아니더라도 그 개별적인 내용에는 이제 소비자를 보호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여기 있는 법들은 이제 흔히 이제 소비자 보호법이라는 이제 그런 법 안에 어떤 법들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꼽히고 대표적으로 꼽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련된 교과서에도 반드시 이제 실려 있는 이제 그런 법들입니다. 이 중에 이제 사실은 이제 중요한 것들을 이제 우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 그리고 이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이름이 길기 때문에 이제 보통은 이제 전자상거래법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뭐 간혹 이제 전상법이라고 이제 줄여서 부르시는 경우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이 법률들에 대해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이제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제조물 책임법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표시 광고를 이제 하지 말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인데요. 그 부당한 게 무엇이냐면 이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당한 이제 표시 광고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사실 근데 이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사실 이제 소비자가 먼저 이제 들여다보기보다는 이제 이런 표시 광고를 하려는 이제 사업자가 이제 그런 규제를 지키거나 내지는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많이 들여다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소비자 입장에서 할 말보다는 사실 사업자 입장에서 이제 보고 검토돼야 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것에서는 이제 잠시 이제 그 보류를 해 놓았고요. 이 제조물 책임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이제 어떤 물건을 쓰다가 이제 그 물건에 문제가 있어서 이제 피해가 이제 발생한 경우를 가정을 해보죠. 그런데 이제 원래 우리 법 원칙상
이제 그 계약 관계라는 것은 이제 그 계약의 당사자끼리만 이제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물건을 이제 사용하다가 피해를 입었으면 첫 번째로 이제 책임을 물어야 되는 사람은 이제 그냥 길 가는 사람을 다 이제 붙잡고 이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을 나에게 판매한 사람에게 그 계약상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 가장 1차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문제는 이제 그 물건을 사실 굉장히 조그만 가게에서도 살 수 있는 것이고 동네 슈퍼나 동네 편의점에서도 살 수 있는 것인데 만약에 그 피해가 굉장히 크고 회복이 어려워서 배상액이 높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런 이제 그런 소상공인들이나 이제 그런 영세한 이제 그런 상인들에게서 사실은 이 책임을 다 이렇게 배상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책임이 있더라도 그 사람에게 그에 합당한 재산이 없으면 그 책임에 대한 배상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게 되는 것이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이 물건을 판매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것에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이 물건을 만든 사람에게, 이 물건을 잘못 만든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이제 그 아까 그 과실 책임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말씀드린 것을 잠시 기억해 보시면 책임을 물을 때 그 사람이 그 이제 문제가 된 그 사람의 고의나 과실이 있다는 것은 피해를 입은 사람이, 즉 청구를 하는 사람이 이제 주장과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물건을 만든 사람은 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런 그 복잡한 공정 가운데서 어떤 것에서 이 사업자 내지는 그 제조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에서는 이제 관련된 법이 만들어졌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제조물 책임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이제 그 대법원이 이제 판결로서 어떤 식으로 법률을 만들었냐면 이제 이 발생된 문제가 이제 그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면서 발생한 문제이고 그리고 이제 이 문제가 이제 소비자의 영역이 아니라 그 제조업자의 영역에 속한 그런 데서 비롯된 문제라고 한다면 이제 이것에 하자가 없다는 것, 즉 책임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책임을 있다고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 스스로 책임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식으로 이제 그 과실 책임의 원칙을 바꿔버립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법률이 형성되어 왔고 이제 이게 단순히 이제 판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법리를 이제 제조물 책임법이라는 아예 법에 이제 써놔서 이제 그런 실질적인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그런 구속력을 확보한 법이 이 제조물 책임법이고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는 이 법은 사실 내용이 굉장히 간략해서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 사실은 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제조물 책임법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이제 이 정도에서 이제 마치는 것으로 하고 이제 지금 이제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은 법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담고 있는 소비자 기본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소비자 기본법은 한 1조부터 한 80 몇 조까지의 그 조문들이 있는데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은 소비자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정의하고 있는 소비자 기본법 제2조, 제1호, 제2호의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소비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 이제 사업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그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왜 정의가 필요하냐면 이제 사실 법에서의 정의는 이제 국어사전이나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그런 용어의 뜻과는 사실은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말씀드린 소비자에 대한 이제 그 법적인 정의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소비자라는 이 단어에 대한 그런 어감 내지는 느낌과는 사실 조금 괴리가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소비자라고 한다면 물건을 이제 사서 쓰는 사람을 이제 보통 떠올리게 되죠.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제 개인이나 이제 뭐 가정주부나 이제 이런 사람들을 이제 그 소비자로 생각을 하는데 이 법에 따른 정의에서는 그런 사람에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여기 제가 써놓은 이 문장은 이제 그 소비자 기본법 2조에 있는 문장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비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 시설물을 소비 생활을 위하여 사용, 이용하는 자 또는 생산 활동을 위하여 사용, 이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이 소비자라는 이제 우리가 평소에 쓰는 그런 말들과 가장 다른 부분이 이 마지막 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보통 이 생산자와 소비자를 이제 우리는 이제 물건을 만드는 사람은 이제 소비자에 해당할 일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정의에 따르면은 생산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도 일정한 요건에 따라서는 소비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피해 구제나 이제 분쟁 조정과 관련된 그러한 이제 절차나 내지는 이제 소비자 기본법 내지는 이제 법상 이제 소비자를 위한 보호 수단이나 구제 수단에 대해서 검토를 할 때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소비자의 범위보다는 좀 더 넓을 수 있고 그 넓음의 한계는 이제 이 세 줄짜리 이 문장이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줄을 이제 띄워놓은 것들은 뭐 이렇게 칸이 이렇게 돼서 이제 띄워놓은 것도 있지만 이제 다 이제 의미가 있어서 이제 이런 의미 단위에 따라서 이제 나눠 놓은 것인 건데요. 이제 소비자에 대해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살펴보는 데 있어서 처음으로 살펴봐야 될 개념은 이제 사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줄에 보면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의 일상적인 의미대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에 대해서도 소비자 기본법에서 이제 이 문장 같이 이렇게 미리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란 물품을 제조, 가공, 포장, 수입,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소비자 기본법에서는 물품과 용역을 사실 나눠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품의 경우에는 제조, 가공, 포장, 수입, 판매하는 사람, 그리고 용역이라면 이제 서비스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물품과 용역을 구분할 수 있는 좋은 기준은 이제 우리가 보통 배우기에 이제 1차, 2차, 3차 산업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제 물품이라는 것은 1차 산업이나 2차 산업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농업이나 뭐 어업이나 내지는 이제 공업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산출된 것을 이제 물품이라고 볼 수 있고 용역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서비스 이게 더 쉬운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서비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3차 산업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을 이제 이 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물품이라서 제조, 가공, 포장, 수입, 판매하는 것이고 이제 용역은 이제 뭐 제조한다는 말보다 이제 제공을 한다는 말을 이제 계속 이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요 문장에는 써 있지 않지만 사실 숨겨져 있는 개념은 있습니다. 이제 이 사업자라는 것은 이제 이것을 이제 자기의 일로서 좀 영위하는 이제 그런 자를 사실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단순히 물품을 제조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것을 어느 정도 자기 일로서 반복하는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런 사람이 제공하는 이제 물품 또는 용역과 관련해서 이제 관련된 경우에 소비자가 되는 것이지 이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가령 이제 옆집에 사는 친구가 제공하는 이제 물품 또는 용역과 관련해서는 그 친구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이제 용역을 사용한다고 해서 이제 우리 소비자 기본법에 따른 이제 소비자로 보기는 이제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이라는 것 이제 먼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은 소비 생활을 위하여 이제 사용해야 됩니다. 이 소비 생활을 이제 위한다는 것이 사실은 저는 굉장히 이 말이 어려웠습니다. 이제 다른 것에 대해서는 이제 사업자가 먼저는 정의가 있는데 이 소비 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소비자 기본법 그 어디에도 정의가 없습니다. 정의되어 있지 않고 이제 소비자 기본법을 다 뒤져도 이 소비 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딱 떨어지는 그런 의미를 개인적으로는 발견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께 선생님들께 설명을 이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답을 찾았는데 그 답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생산 활동을 위하여 이제 사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이제 지금 또 생산 활동이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고민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문장, 이 마지막 줄 문장은 그러니까 생산 활동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이만큼 있는데 그 중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생산 활동이 무엇인지 고민하기보다는 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살펴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라비아 숫자 3번 항목이 이제 이 소비자 기본법의 이런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해서 실제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이 아래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이제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을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자가 있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을 농업, 축산업, 어업 활동을 위하여 이제 사용하는 자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원양어업이라는 것은 이제 제외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근데 이제 이 지금 두 가지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이제 농축 어업 활동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둘 중에 이제 이 아래 것은 사실 비교적 명확합니다. 물론 어디까지 농업을 볼 것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비교적 명확한데, 이제 이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을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실 또 한꺼풀 해석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이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것의 의미는 이것의 반대 의미를 생각해 봤을 때는 좀 더 이해가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모습과 반대의 모습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소매 상인이 자기가 물건을 파는 것을 업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소매 상인이 뭐 자기가 뭐 이렇게 뭐 공장을 운영하거나 뭐 밭을 운영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도매 상인에게서 그 물건을 쉽게 말하면 떼옵니다. 네. 이제 이 물건을 떼우는데, 이 도매 상인도 사업자잖아요. 그 도매 상인으로부터 이제 이 물건을 이제 제공받는 이제 소매업자는 이 물건을 쓰긴 씁니다. 장사하는 데 쓰죠. 그런데 이제 최종적으로 쓰진 않는 거지 않습니까? 이 물건은 단지 이 사람은 자기의 영업활동, 이제 물건을 팔기 위해서 이제 떼온 것에 불과한 것이지, 이제 이 물건을 최종적으로 쓰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최종적으로 사용한 것은 내가 팔기 위해서 어딘가에서 이제 제공을 받는 이제 그런 것이 아닌 것들을 이제 이 최종적으로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이제 쉽게 말하면 나한테 들어와서 나한테서 더 이상 나가지 않는 이제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나한테서 그렇게 상인같이 남에게 팔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주머니, 내 마당 안에 들어와서 더 이상 나가지 않는 그런 물품 또는 용역임에도 여기서 제외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재료, 중간재, 자본재 또는 이에 준하는 용도로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소비자의 개념에 대해서 지금까지 약간의 설명을 조금 드렸는데, 이제 이 소비자의 개념이 이제 어떤 물품이나 용역을 기준으로 이 소비자가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보면은 어떤 물품을 사용하는 자는 소비자로 보고, 어떤 물품을 사용하면 소비자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같은 이제 물품이나 용역의 종류에 따른 것이 아니라 사용 목적에 따라 소비자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것을 보면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소비 생활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 그러니까 소비 생활이라는 목적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선은 소비 생활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소비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소비 생활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활동, 그러니까 생산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러한 모습과 이런 형태를 띈 경우에는 이제 소비자라고 이제 보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물건이나, 그러니까 이 물건을 쓰면 무조건 소비자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비 생활을 위하여라는 이제 이 단어에 대해서 제 개인적 결론 내린 것은 개인적으로라는 말을 넣어서 읽으면 말 뜻이 됩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이 개인적으로란 말은 제가 스스로 생각했다기보다는 이제 미국에서의 이제 이 소비자 기본법에 준하는 법률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친절하게 이 소비 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에 따르면 개인, 가족, 가정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이제 소비 생활을 이제 위하는 경우, 이제 소비 생활이다 라고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제가 그것을 참고해서 뭐 개인, 가족, 가정을 위하여라고 하면 너무 기니까 그냥 개인적으로라는 이제 말로 이제 치환을 하면 이제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한번 보시면 사업자가 제공하는 이제 물품, 그냥 용역 생략하고 읽겠습니다.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자라고 하면 대충 맞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이제 개인적으로라는 이제 말에 이제 반대되는, 이제 소비 생활을 위하여에 반대되는 말이 생산 활동을 위하여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생산 활동을 위하여라는 말은 뭘로 대체가 될 수 있나? 업무적으로라는 이제 말로 대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자 또는 개인적으로 쓰진 않더라도 업무적으로 사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이해가 간편해지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 대통령령이라는 이제 것이 이제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실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이미 아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우선 이제 우리 국민의 이제 권리 의무에 관해서 기본적인 사항은 국회가 만드는 그런 법률에 이제 규정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이 법률에는 사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이 다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률이라는 것을 만들고 개정을 하려면 국회의원 모두의 이제 그런 관여가 필요한데, 이제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회의에서 그 출석한 사람 중에 과반수가 찬성을 해서 이제 이 법률을 만들고 개정하고 없애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뉴스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또 이것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어떤 사회적인 비용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들은 사실은 우리 사회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급변하는 것에 맞춰서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은 사실 얼마든지 바뀔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이 그렇게 만들기 어려운 법률에 들어가 있으면 이제 어떤 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종의 이제 그 대통령령 내지는 이제 하위 규범이라는 이제 기술을 써서 이 하위 규범에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을 이제 맡겨놓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대통령령이라는 것은 뭐 국회를 거치지 않고 이제 정부 안에서 뭐 법제처와 국무회의만 통과하면은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는 거라서 굉장히 만들고 바꾸는 것이 굉장히 간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령이라는 형식의 이제 법률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해 대통령이 규범 형태로 내리는 명령인 이 대통령령에 복잡하고 굉장히 구체적인 사항들을 넣어놓게 됩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제 이 1번이 사실 법률에 있는 내용이고 3번이 그 대통령령에 있는 내용인데, 딱 보아도 3번에 있는 것들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좀 상세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까지는 이제 국회가 만드는 법률에 두지 않고 이제 이렇게 그 대통령령에 이제 두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통령령이라고 해서 이제 이름이 없는 것은 아니고 이제 법 이름 다음에 시행령이라는 이제 말을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원재료, 중간재, 자본재 등으로 이제 사용되는 경우를 아까 이제 생산 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이제 물건을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소비자로 보면서도 이러한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왜 제외하냐면 아까 제가 물건을 사와서 다시 파는 이제 상인의 이제 경우를 다시 생각해 보면 이제 상인이 파는 물건이 왜 이제 소비자가 될 수 없냐, 그 물건 관련돼서 왜 소비자가 될 수 없냐면 그 물건은 이제 부가가치라는 것을 창출하는 데 쓰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내가 최종적으로 쓰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이게 남에게 나가진 않더라도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쓰이는 그런 물건이나 그런 물품이나 용역들이 있습니다. 이제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을 원재료, 중간재, 자본재라고 이런 어려운 말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원재료, 중간재, 자본재라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꼽히는 것이 예시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공장에서 쓰는 기계입니다. 기계는 뭐 내가 이제 기계 장사를 하지 않는 이상 공장 운영자가 최종적으로 쓰는 것은 맞는데, 이제 이 기계라는 것은 이제 단순히 어떤 뭐 내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어떤 물건을 만들고 이제 물건을 이제 이 물건이 팔리면서 어떤 부가가치가 이제 창출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본질적으로 기여하는 이제 물건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물건들은 앞서 상인이 이제 파는 물건이 제외되는 것과 이제 균형을 맞춰서 이와 같이 자기가 최종적으로 쓰더라도 부가가치 창출에 본질적으로 기여하는 경우는 그런 상인이 파는 물건과 마찬가지로 이제 제외한다라는 취지입니다. 이제 뭐 방금 이제 공장도 말씀드렸지만 가령 이제 택배 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원재료, 중간재, 자본재 등으로 이제 사용되는 물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제 뭐 그런 택배를 이제 어떤 분류하는 컨베이어 벨트도 컨베이어 벨트가 당연히 이제 이러한 경우에 해당을 할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택배를 배달하는 그런 이제 화물차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 부가가치 창출에 본질적으로 기여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물건을 택배를 배달하는 차를 사용하는 자는 사실은 소비자로 보기 어렵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것은 단순히 저의 생각뿐만 아니라 이제 법제처라는 이제 법률의 유권해석 기관에서 그와 같이 이제 그와 마찬가지로 판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은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구체적인 사례를 이제 들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사례 보겠습니다. 경복 씨는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는 경복 씨가 얼마 전 커피 원두를 구매했습니다. 여기 자세히 안 써있지만 이제 그 커피 전문점에서 파는 커피를 위한 그런 원두를 이제 구매를 한 것인데요. 이런 경우에 이 경복 씨는 소비자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물론 답이 여기 써 있지만 한번 이제 살펴보면 이제 그 커피 원두를 구매했다는 것은 이제 그 원두를 단순히 친구한테서 산 것이 아니라 커피 원두를 파는 사업자한테서 이것을 이제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소비 생활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쓰기 위한 것인데 이 경복 씨는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는 것이 자신의 업무이기 때문에 이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커피 원두를 구매하는 것은 이제 그 개인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업무적으로 쓰는 경우로 보아야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업무적으로 이제 쓰는 경우에 이것을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그 쓰는 사람인가 라는 것으로 생각을 해보면 얼핏 보면 우선 최종적으로 쓰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커피 원두에서 만들어진 그 액을 이제 커피라는 형태로 팔기 때문에 이 커피 원두를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경복 씨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고요. 설령 커피 원두 자체를 이제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이런 원재료, 중간재 이런 것으로 이 커피 원두를 이제 충분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커피를 만들어 파는 생산 활동을 위해 원두를 구입한 경우에 경복 씨는 소비자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경우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경복 씨가 운영하는 커피 전문점에 여러 바리스타 같은 이제 직원들이 있는데 이 직원 휴게실에서 쓰려고 커피 원두를 구입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경복 씨는 소비자에 해당할까요? 정답은 소비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직원 휴게실에서 쓰는 것은 사실 경복 씨가 개인적으로 쓰는 것은 아니죠. 업무적으로 쓰는 것은 맞지만 이제 이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는 것은 커피 원두로 커피를 내려서 파는 것이 사실은 그 영업활동 내지는 생산활동의 본질적인 것인데 이 직원 휴게실에서 이 직원들이 쉬기 위해서 커피를 마시는 것은 그런 본질적인 활동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금 경복 씨는 이제 단순히 이제 이것을 이제 최종적으로 사용하기만 하지 이제 이 지금 직원 휴게실에서 쓰는 커피 원두를 통해서 어떤 부가가치를 새로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물론 넓게 본다면 그렇게 해서 직원들이 힘을 내서 더 많이 장사가 되면 부가가치를 많이 얻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부가가치가 창출되는데 기여하는지 여부는 그것이 본질적인지 여부를 보기 때문에 사실은 직원 휴게실에 이렇게 커피를 안 둬도 커피 전문점을 운영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커피 원두 말고 뭐 다른 것을 두더라도 커피 전문점을 운영할 수 있는데 하필 이제 그 커피를 주었다고 해서 이 커피 원두가 경복 씨의 커피 전문점 운영에 본질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 경복 씨는 이런 경우에는 소비자에 해당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제 경복 씨는 퇴근 후에 커피를 내려 먹기 위해 인터넷에서 중고로 제품을 사고 파는 카페에서 적정 가격의 커피 원두를 확인하고 연락하여 이제 구매했습니다. 이 제품 게시자는 사업자에 해당할까요? 쉽게 말하면 너무 길게 써놨지만 그러니까 중고 거래하는 그런 카페에서 커피 원두를 샀다는 겁니다. 저도 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그렇게 해서 샀는데 이제 이 중고 카페에 이제 이 제품을 올려놓은 사람은 사업자일까요? 사실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대체로는 아닌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중고 카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개인 대 개인으로 이제 거래가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떤 이 물품을 이제 제조해서 이것을 판매하는 사람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이제 소비자 사업자가 아니라 이제 개인 간 거래로 보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개인이 제공한 그러니까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제공한 물품과 관련해서 경복 씨는 이제 소비자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고 이제 그 물품을 이제 제공한 사람도 당연히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이 세 가지 경우를 지금 이제 보여드렸는데 이 세 가지 경우에 다 문제가 된 물품은 커피 원두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커피 원두를 어떤 목적으로 사고 또 이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모습에 따라서 이제 그 관련된 사람이 소비자인지 아닌지가 이제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소비자에 해당한지를 판단하려면 이 세 가지 질문을 거치면 될 것입니다. 먼저 사업자가 제공하는 것인지, 그래서 사업자가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소비자가 아니다 라고 판단해 버리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질문, 이 사업자가 제공하는 것을 어느 누군가가 개인적으로 쓰기 위한 것인가? 그래서 맞으면 소비자다. 그러면 이제 아니다. 개인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그냥 소비자가 아니다고 판단해 버리면 안 되고 그 다음 질문으로 가야 됩니다. 개인적이 아니라 업무적으로 쓰기 위한 것이라면 이 문제되는 그 사용자의 생산 활동에 없으면 안 되는 것인가? 그래서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 소비자가 아닌 겁니다. 네. 그리고 없어도 되는데 업무적으로 최종적으로 쓴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소비자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이 소비자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은 조금 짧지 않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소비자 기본법상 이제 그 소비자에 해당해야만 이제 그 피해 구제나 이제 이런 절차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소비자에 해당해야만 피해 구제를 이제 신청할 수 있고 이런 소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사실은 소비자 기본법에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비자가 아니라면 충분히 경제력과 정보 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비자 기본법에 따라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그런 보호수단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민법이나 상법 같은 일반적인 이제 민사법으로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는 존재라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일반적인 경우와 소비자에 관한 이제 법이 적용되는 경우와의 그 경계를 이루는 소비자의 개념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소비자란 무엇인가, 소비자 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소비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고, 다음으로는 이제 소비자 기본법에서 이제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로 규정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의 권리에서 물론 정말 개별적으로 많은 소비자의 권리들이 있지만 쉽게 말하면 이 소비자의 8대 권리는 소비자에게 있어서는 헌법과 같은 이제 그러한 규정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본적인 이제 소비자의 이제 8가지 권리, 이 8대 권리에서부터 이제 그 개별 법령에 있는 그런 이제 보호수단이나 구제수단들이 파생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이제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입니다. 즉 이제 안전을 위한 안전에 관련된 이제 그런 권리가 첫 번째 권리이고, 두 번째 권리는 이 물품을 선택할 때 이 선택의 전제가 되는 그런 지식과 정보를 제공받을 그런 권리가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물품을 사용할 때 거래 상대방, 구입 장소, 가격, 거래 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권리입니다. 즉 선택에 대한, 그러니까 아까 이제 두 번째 권리는 선택의 전제가 되는 것들에 대한 권리라고 한다면 세 번째는 선택 그 자체에 대한 이제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소비 생활과 관련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 활동 등에 대해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입니다. 이제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참여에 관한 이제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권리로는 물품 또는 용역의 사용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서 신속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피해나 재산상 손해가 있다면 이것을 이제 원래대로 이제 보상 내지는 배상을 받을 그런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이렇게 어떤 필요한 지식과 정보에 대해서 뭐 그때 이제 뭐 거래를 하는 거래를 하기에 뭐 중간중간 내지는 그 직전에 제공받을 수도 있지만 미리 교육이라는 형태로 이제 어떤 지식이나 정보의 체계에 대해서 이제 어떤 교육을 받을 그런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 증진을 위해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사업자는
이제 어떤 주로 개인도 있지만 법인의 형태로 매우 크고 많은 이제 그런 뭐 사람이나 이제 어떤 그런 경제력이 이제 보유되고 있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 그에 비해서 소비자는 기본적으로 개인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소비자가 사업자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단체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소비자 단체를 조직하고 그 활동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 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로서, 이것은 이제 소비 생활을,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물건을 사용하는 그런 환경에 관한 그런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어떤 이제 물건에 따른 그런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지식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그리고 소비자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 그리고 이제 소비를 하는 환경이 안전하고 쾌적할 그런 권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소비자 보호법에서 소비자 기본법으로 이제 넘어왔을 때 이제 강조된 것 중에 하나가 소비자도 일정한 책임까지는 아니지만 소비자도 뭔가 해야 된다라는 그런 관념이 사실 이제 소비자 보호법에서 소비자 기본법으로 넘어온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런 내용을 간략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 소비자 기본법 제5조이고, 이제 이런 것들을 사실 의무까지는 아니고 의무나 책임까지도 아닌데 이제 어떤 소비자에게 가볍게 요구되는 사항들을 이제 보통 이제 책무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소비자의 책무로서 이렇게 세 가지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자유시장 경제를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식해서 물품 또는 용역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책무이고, 두 번째 책무로는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보았듯이 두 번째 권리로서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받을 그런 권리가 있고, 그런 권리에 따라서 요구를 할 수 있지만 그런 요구를 하는 데는 사실은 소비자가 일정 부분 노력을 해야만 그런 요구가 나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해야 될 책무가 있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행동과 자원 절약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소비 생활을 함으로써 소비 생활의 향상과 국민 경제의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야 할 그러한 책무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원래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이라는 이제 명칭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소비자보호법 시대는 한국소비자보호원 내지는 짧게 줄여서 소보원이라는 이제 그 명칭으로 여러분들께 많이 알려져 있었지만, 소비자 기본법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그 보호가 이제 법에서 없어진 만큼 이제 그 기관의 명칭에서도 보호자가 없어져서 한국소비자원 이제 이라는 명칭으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권익 증진 시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 설립이 되었고, 그런 업무의 범위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제 이런 업무들은 앞서 말씀드린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책무에 어느 정도 대응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국소비자원의 업무는 이제 제도와 정책을 연구하고 건의하는 것, 그리고 이제 물품이나 용역을 이제 먼저 내지는 뭐 사후적으로 시험 검사를 한다던가, 이제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조건이라든가 방법에 대해서 조사 분석하는 것을 업무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비자에게 필요한 그런 정보를 수집해서 소비자에게 제공한다던가, 내지는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이제 그들의 소비자 관련 정책을 위해서 이제 제공을 한다던가,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만 이제 소비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에만 이제 그 소비자 관련 이제 기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국제 협력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소비자원 업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소비자원은 이제 소비자를 위한 교육과 홍보와 방송 사업도 함께 하고 있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이제 소비자가 이제 물건을 사용하면서 불만이 있을 때 이제 그 불만을 이제 사업자와를 통해서 이제 처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제 한국소비자원도 그런 이제 불만을 처리하고 이제 피해 구제를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이제 소비 생활 합리화를 위한 조사 연구, 그리고 이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의 권익 증진 관련한 이제 업무를 맡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업무들을 소화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그 소비 생활을 위해서 참 많고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기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소비자 기본법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고, 이제 그 다음 법으로는
이제 개별적인 이제 거래 영역이나 거래 모습에 따른 이제 개별 법률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 그 첫 번째 법률이 바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럼 약관이 무엇이냐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될 텐데,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일정한 형식과 미리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이 약관이라는 것은 거래상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약관이 사용되기 전에는 계약을 맺으려는 양 당사자 사이에서 서로의 속마음을 이야기해서 이제 서로가 의사가 합치되는 것들을 계약으로 만들어 가는데, 이 서로의 속마음을 확인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드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많은 거래를 하려는 사람이 그때그때 이렇게 계속 교섭하고 계속 물어보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 수 있는데, 이렇게 일정한 형식으로 계약의 내용을 미리 마련하게 된다면 그런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약관을 사용해서 이제 계약을 맺자고 제안하는 사람을 사업자라고 통칭을 하고, 이 사업자로부터 제안을 받은 사람을 고객이라고 통칭을 합니다. 이 약관 규제법에 따른 정의에는 사실은 소비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약관 규제법은 소비자 보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객이라고 해서 반드시 소비자는 아니지만 소비 생활을 위한 계약에 약관이 매우 빈번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제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물건을 살 때는 약관은 사실은 거의 활용이 안 될 수는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에도 약관이 사실 실제로 쓰이고도 있습니다. 카드 결제했을 때 그 영수증 뒷면에 보면 뭐라 적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약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물며 이제 그러한 거래에서도 약관이 사용되고 있는데, 뭐 인터넷을 통해서 거래한다던가 내지는 대량의 어떤 구매를 한다던가 이럴 때 약관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약관 규제법에서 이제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이제 수단들을 이제 소비자를 위해서 이제 활용할 필요가 매우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관 규제법상 내용들을 충실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명칭이나 형태와 관계없다고 했기 때문에 약관 내지는 이용약관이라는 제목을 보통 쓰긴 하지만, 약관이란 명칭을 안 써도 그냥 알림, 내용 이런 제목을 쓰더라도 약관에 충분히 해당할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정한 형식이 있다고 이제 있으면 되는데, 이 일정한 형식은 반드시 종이 문서, 서면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말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로 하는 것은 주고받는 말에는 일정한 형식이 있지 않기 때문에 말로 주고받는 것은 약관이라 할 수 없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전형적인 것이 종이 문서가 되겠지만, 종이 문서가 아니라 그냥 인터넷에 게시된 공지사항도 약관입니다. 앞서 개념을 살펴보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했는데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진 글이라는 형식으로 미리 사업자가 올려놨기 때문에 이것은 약관에 충분히 해당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약관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활용되고 있는 빈도도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약관은 꼭 계약에 A부터 Z까지 전부를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기본적으로 말로 이제 주고받는 계약 가운데 어떤 내용을 이제 그 계약 내용의 일부분에 한해서 이 약관을 사용하더라도 그것이 약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약관을 보시면 사실 굉장히 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길기 때문에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해 놓은 것이기도 한데요. 근데 우리 소비자나 이제 기본적으로 고객 입장에서는 이 약관을 사실 다 읽어보기 쉽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긴 것을 다 읽어보는 것은 어렵거니와, 그리고 이 약관은 사실 우리가 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비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쓴 것이 아니고 사업자가 썼기 때문에 이 약관의 취지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소비자가 아니고 사업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가 써놓은 취지를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오해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약관규제법에서는 이 약관을 제시하는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고객,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할 그런 의무를 이제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법에는 써 있지 않은데 대법원이 이제 판례로서 이제 반복해서 이제 판시하고 있는 내용으로는 고객이 계약 체결 여부나 내지는 계약에 따른 대가를 결정하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약관에 써 있더라도 설명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대법원이 반복적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이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실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장이라고 내지는 명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관이라는 것이 사실 설명이라는 것을 하지 않기 위해 만들어진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명까지는 설명뿐만 아니라 이제 주고받는 그런 교섭이나 이런 데 있어서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만들어진 것이 약관인데 이 약관에 대해서 사실은 물론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중요한 내용이라고 해서 사실은 다 설명을 하게 된다면 이 약관을 사용하는 취지나 약관이라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정도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이제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그러한 이 현저하게 곤란한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이제 대법원이 이제 약간 이제 부연 설명을 이제 상세하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고 공통된 내용이기 때문에 고객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약관을 설명해야 되는 이유는 이것을 고객이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인데 고객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요. 또 여긴 잘 안 썼지만 잘 알고 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은 모르더라도 이렇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예상을 할 수 있으면 이제 설명 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소비자에게는 사실은 가혹할 수도 있는데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내용은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가 모든 법령을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법에 써 있다는 것만으로 이제 설명 의무가 면제가 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불합리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말 이것이 이제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내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또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사실은 또 달리 판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 의무가 면제되는 이런 취지 자체는 그렇게까지 터무니없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1번에서 정해진 것 같이 중요한 사항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 어떠한 효력이 있나라고 했을 때는 사업자는 그 설명이 이루어져야 되는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중요한 내용을 계약으로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건 사업자가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 중요한 내용이 소비자에겐 유리한 내용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무효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소비자나 고객에게 이제 손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사업자가 주장할 수 없지 소비자는 본인한테 유리하면 설명이 안 됐더라도 이것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약관규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약관에서 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약관에서 일정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데 그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를 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약관에서는 위약금을 5%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업자 입장에서 지금 내가 이 계약에 대해서는 특별히 들어가는 노력이 더 많기 때문에 위약금을 10%로 약관에는 5%로 써 있지만 10%로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요청을 하고 소비자가 보기에도 그게 그렇게 터무니없지 않다라고 해서 합의를 해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관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합의를 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 약관이 법은 아니기 때문에 이 약관대로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르게 합의를 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그렇게 5%의 위약금의 약관이 있더라도 10%로 합의를 했으면 그것이 약관보다 우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이제
사실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서도 약관이 이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어떤 이제 사장님이 미리 계약서를 정해서 제시를 해서 이제 근로자가 사인을 하는 형태로 한다면 그것도 약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근무 태도와 관련한 규정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다음 날 결석을 하게 될 이제 근로자가 결근을 하게 될 사유가 있으면 상사에게 통지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이제 약관이 규정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이제 상사에게 통지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 사원 입장에서는 사실 상사가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물론 한두 명의 경우도 있겠지만 과장도 있을 수 있고 차장, 부장, 팀장, 뭐 국장님, 실장님, 원장님 이렇게까지 이제 그 상사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사실은 이 어느 상사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사실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러한 규정과 관련해서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는 보통 직근 상사라는 말을 쓰죠. 그런데 그렇게 직근이란 말이 없을 때 사실은 상사라고 한다면은 과장님한테 얘기했지, 차장님한테 얘기해야 될지, 아니면 뭐 어디까지 뭐 다 얘기해야 될지, 다 얘기하되 어디까지 이야기해야 될지 굉장히 애매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러한 경우에는 고객, 즉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그 중에 어느 상사한테 일단 이야기를 했으면 이제 그런 통지 의무를 다한 것으로 해석이 되어야 한다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제 이와 같이 이제 약관이 이제 계약의 내용이 이제 됐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용 중에 설명도 다 이루어졌고 애매하지도 않은 그런 약관의 내용 중에 사실은 공정성을 잃은, 즉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설명이 있고 그 설명을 들은 소비자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 약관의 내용을 유효하다라고 인정해 줄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 약관개정법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서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효력이 없다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의성실의 원칙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얘기지만 대법원이 이 신의성실 원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판시를 한 바가 있는데 약관이란 것은 사실은 사업자가 먼저 작성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소비자가 이제 약관 작성 과정에 관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작성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사업자가 이제 그것을 작성하면서 쉽게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작성하면 안 되고 이제 그 약관을 통해서 계약을 맺게 될 고객 내지 소비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이제 이렇게 작성하면 안 된다는 그런 원칙 으로 볼 수 있다라고 판시를 한 바 있습니다. 내지는 이제 그런 소비자와의 사이에서 형평을 지나치게 잃게 되는 그런 내용을 작성하면 안 된다라는 원칙이 이제 이런 신의성실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다든가 형평을 상실해서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라고 굉장히 강력한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강력한 것 치고는 내용이 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한 이제 규정들을 함께 두고 있는데요. 첫 번째 보완하는 규정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객에게 부당하게 이제 불리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잘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추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는 있지만 사실은 고객에게 이러이러하게 유리한 것도 분명히 있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이제 공정성 이런 것을 추정을 되고 뒤집지 못하면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부당하게 불리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실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불리한 것은 뭐 어쨌든 뭐 고객에게 조금이라도 마이너스가 되면 이제 불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부당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좀 해석의 여지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당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역시 그 대법원이 이제 판단을 한 것이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사업자와 이제 소비자 사이를 저울질을 해봤을 때 이것이 이제 소비자에게 뭐 이제 소비자의 합리적인 기대를 뭐 침해한다던가 하는 그런 경우라면은 부당하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 있는데 사실은 조금 어려운 내용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제 이 부당하게 불리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조금 추상적일 수 있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경우들을 이제 그 이후의 규정들에서 이와 같이 이제 열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은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중에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이제 것들을 이제 추려서 여기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네 가지 제가 네 가지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이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에 관한 것들과 원상회복에 관한 것들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제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이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제 누가 배상할 것인가, 누가 얼마나 배상할 것인가에 대해서 약관에서 규정을 하고 있을 때 그 내용이 공정한 것인가에 관한 것인데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경우에도 역시 효력이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손해배상을 이제 사업자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사업자한테서는 이걸 가볍게 하고 고객한테는 무겁게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어서 효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원상회복이라는 것은 계약이 끝났을 때의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가 됐으면은 소급적으로 이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 그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되돌리는 것, 그것을 원상회복이라고 하는데 이 원상회복도 마찬가지로 고객한테는 이제 원상회복을 이제 많이 해줘라라고 하고 사업자는 조금만 해줘라라고 한다면은 이제 공정성을 잃었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정성을 잃어서 이제 무효인 부분이 있다고 계약 전체가 다 무효일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조항들이 있는 부분은 이제 무효가 되는데 이제 이런 무효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원칙적으로는 존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무효 부분을 떼고 계약은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제 이 무효인 부분을 없애는 경우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차피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계약 전부가 효력이 없다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방금까지 이제 설명드렸던 이제 약관규제법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또 사례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먼저 죄송한 말씀을 하나 드리면 이 사례의 주인공의 이름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사용되는 철수와 영희의 그 철수로 하려다가 사실 제가 이것을 준비하는 그 사무실에서 마침 경복궁이 보여서 이제 이름을 이제 경복으로 다 바꿨는데 제가 이거를 철수를 했다가 경복으로 다 바꾸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경복시로 하겠습니다. 저는 경복시가 더 좋아서요. 그래서 이제 경복시는 청와 투어를 방문하는 여행사를 방문해서 신혼여행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약관에 따르면 출발 14일 전 이후에 취소하게 된다면 사유를 불문하고 전액 환불이 안 된다. 즉 환불을 아예 못 받는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출발하기 5일 전 이 신혼여행지인 발리에서 화산 10개가 동시에 폭발하게 됩니다. 여행을 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기 때문에 경복시는 이 여행사에 취소를 문의했는데 이 약관을 제시하면서 환불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복시는 이대로 포기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법원이 이제 그 판단한 바에 따르면 취소 사유가 무엇인지 여행업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가 얼마인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환불이 아예 안 된다는 것은 사업자의 원상회복 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으로서 효력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례는 사실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출발 며칠 전이 되면 환불이 100% 불가하다. 이제 이런 약관들이 사실 굉장히 많고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제 이 판결은 그런 사안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매우 유용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이제 취소 사유가 무엇인지 입은 손해가 무엇인지를 고려해서 약관에서 이제 그렇게 환불 금액을 정해둔 경우라면 유효할 여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약관규제법을 통해서 이제 그 소비자 보호가 이루어지기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설명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이거를 고객 측에서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설명 의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사실 증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법에는 이렇게 써 있지만 이 법 내용이 사실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용어들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떠한 사정이 있었는지에 따라서 결론이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발리 신혼여행 사례에 대해서도 만약에 그 출발 14일 전 이후에는 뭐 환불을 전액 해줄 수 없는 그런 실제 사정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사정이 있으면 뭐 그런 규정이 유효하다고 결론이 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안마다 사실 결론이 다 달라질 수 있어서 판례라는 것을 참고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상당하고 무엇이 부당한지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딱 봤을 때는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관규제법만을 통해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효력을 제한하는 개별 법령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부당하거나 상당한지를 요구하지 않고 불리한지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리한 경우에 효력을 제한하는 법령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검토한 다음에 그런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라고 할 때 비로소 이제 부당하게 불리한지 여부를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약관규제법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했는데요. 사업자가 미리 마련한 형태의 것인가? 그렇다면 약관인 것이고, 이제 그런 약관에 대해서 설명이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소비자에게 부당한 불리한 내용은 없는가? 이 세 가지를 이제 약관과 관련돼서 문제되는 사안에서 꼭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네, 이제 이 법은 사실 방문 판매뿐만 아니라 등이라는 글자가 있는 것을 이제 보실 수 있다시피 정말 많은 거래에 대해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거래들을 특수거래라고 하는데 우리가 소비를 위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거래를 하는 그리고 매우 오래된 이런 거래의 모습은 이렇죠.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사업자의 영업 점포를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해서 물건을 직접 보고 확인을 한 다음에 한 번에 일시금으로 대금을 지불해서 물품 또는 용역을 구매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직도 일반적이고 전통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날 증가하고 있는 형태는 이렇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앞의 경우라면 내가 가고 싶어서 물건을 사고 싶어서 가는 건데 그게 아니라 내가 살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이거 사지 않을래요? 라는 권유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점포를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하다가 내지는 집에서 TV를 보다가 구매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은 그냥 물건값을 한 번에 내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제 나누어서 내거나 내지는 나중에 지불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내가 지금 당장 지불하는 돈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충동적인 구매를 하기 쉽거든요. 이러한 형태의 거래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거래들 중에서 이 방문판매법에서는 몇 가지 거래 형태에 대해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처음에 방문판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재화 용역의 판매 위탁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이 자의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를 해서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해서 용역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모습은 판매원이 집을 방문하는 것이겠지만 꼭 집이 아니어도 제3의 장소에서 이제 만나는 것도 방문 판매로 보게 됩니다. 그런 장소에서 권유가 이루어지는 게 된다면 방문 판매인 경우인데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방문 판매가 아닐 것 같지만 방문 판매에 해당하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웨딩 박람회나 그런 이제 박람회 같은 장소에서 이제 소비자가 어떤 이제 계약을 체결해서 이제 물건을 구입하는 내지는 용역을 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방문 판매에 해당한다고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사업장은 아니니까요. 근데 물론 이제 그러한 웨딩 사업자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박람회를 자기 사업장 로비에서 여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방문 판매가 해당하지 않는 그런 식으로 좀 규제를 빠져나가려고 시도를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 관련 규정을 잘 살펴보아야 하고 여기 다 안 썼지만 이 사업장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권유에서 청약을 받거나 체결하는 경우 말고 또 이제 방문 판매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하위 규범들에서 사실 상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문 판매 다음으로 전화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뭐 흔히 받는 것처럼 어디 뭐 보험회사나 카드회사에서 이제 가입하라고 권유를 하는 것을 전화 권유 판매라고 하고요. 이제 다단계 판매라는 것은 이제 이런
뭐 판매원이 이제 하위 판매원으로의 가입을 권유하고 이런 것이 3단계 이상 이제 이루어지는 가운데 판매업자가 그 하위 판매원의 실적을 기준으로 수당을 제공하는 이런 판매 조직을 통해서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다단계 판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후원 방문 판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방문 판매와 다단계 판매가 결합된 형태를 후원 방문 판매라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거래라는 것이 있는데 이 계속 거래라고 부르는 것은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하게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 약정이 있는 거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헬스장을 이용하는 것이겠죠. 헬스장이나 뭐 요가를 하거나 필라테스를 하는 것은 보통 한 달 단위로 이제 해서 그 한 달 기간 동안 그 교육을 받고 이제 수강을 하는 이제 그러한 내용의 계약이기 때문에 계속 거래에 해당하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 다음으로 사업 권유 거래라는 것이 있는데 사업자가 소득 기회를 알선 제공하는 방법으로 거래 상대방을 유인해서 금품을 수수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게 하는 거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부업 이런 부업이 있다. 이런 부업이 있다고 해서 이제 사람을 모은 다음에 이런 부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물건을 사고 이러한 서비스에 가입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러한 형태의 거래를 사업 권유 거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방문판매법에서 이런 특수거래에서의 소비자의 개념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왜 규정을 두고 있는지는 듣다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소비자 기본법에서의 소비자 개념은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비자 개념에서 제외되는 사람들 중에 누가 있냐면 업무적으로 사용하는 사람 중에 이제 그 물건이나 용역을 사용해서 장사를 하거나 돈을 버는 사람들은 소비자 개념에서 빠진다라고 그렇게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이제 방문 판매나 이제 이런 이제 특수한 거래를 보다 보면 내가 분명히 팔기 위해서 사는 것인데 소비자의 준에서 보호가 이루어져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단계 판매원이 되려면은 보통 물건을 사잖아요. 네. 이런 경우는 내가 팔려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소비자 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판매업자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경우에는 소비자의 준에서 보호를 하는 것이고 방문 판매업자도 마찬가지죠. 방문 판매업자가 이제 물건을 쉽게 말하면 사무실에서 팔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팔려면은 방문 판매 그 회사로부터 물건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물건을 받는 그 거래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이 방문 판매원을 이제 소비자로 봐서 보호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 권유, 그러니까 부업을 할 때 이런 물건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제 구입을 한 사람은 부업이라는 영업 활동을 업무를 위해서 구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 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일정 정도 보호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소비자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특수거래에서의 보호수단에 대해서 개괄적인 모습 말씀드릴 텐데 민법상 일반적인 거래의 모습은 이와 같습니다. 계약 체결에 필요한 정보는 당사자가 스스로 탐색 취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사자는 서로 대등합니다. 각자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로서 대등하기 때문에 스스로 정보는 자기가 알아서 취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 떠먹여 주는 것이 아니라요. 네. 그리고 계약의 청약이 한번 이루어지면 즉 계약을 맺지 않을래? 라는 말을 한번 하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사회에서 이 계약을 무르는 경우가 많이 있긴 한데 그거는 원칙적인 모습이 아니고 이제 이와 같이 합의를 해줬기 때문에 물을 수 있는 것이지 원칙적으로는 청약을 한번 하면 상대방이 이제 그 승낙이 있으면 바로 계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청약은 철회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해서 계약이 성립이 되면 미리 이제 계약을 종료시키기로 정해놓은 사유나 내지는 채무 불이행이 있어서 종료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서로 합의를 하지 않고는 계약을 끝낼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해제가 됐을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정보를 취득하고 계약은 철회될 수 없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일반적인 모습인데 특수거래에서의 소비자는 보호받아야 될 존재까지 아니더라도 적어도 경제력과 법적 조력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판단에 있어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보호수단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에게 일정 사항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해야 될 의무를 이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계약서, 계약에 관한 문서를 발급해 줄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비자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특수거래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살 생각이 없었는데 이걸 사지 않겠나요? 라는 권유를 받으면 사실은 사람이 사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충동 구매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충동 구매라는 것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게 해서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책임으로 이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사실은 그 소비자의 책임을 다 묻지 않고 이제 일정한 범위에 대해서만 이제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것이 제한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특수거래에 있어서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특수거래에서의 소비자를 위한 보호수단 중에 가장 중요하고 많이 활용되는 것이 이 청약철회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청약을 거둬들이는 것인데요. 이제 이 기간은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단순 변심에 의한 경우에는 14일이고 이전 표시 광고 계약 내용과 달리 이행된 경우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사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렇게 돼 있는데 단순 변심이라는 것은 정말 소비자가 마음이 바뀐 겁니다. 네, 그냥 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소비자가 내가 너무 충동적으로 샀구나, 안 되겠다, 계약을 물려야겠다 라고 하는 것을 단순 변심이라고 하고요. 여기 있는 내용은 사실은 단순 변심이 아닙니다. 물건에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사실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물건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소비자가 아니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단순 변심에 따른 청약철회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것이 맞는데 원래 이제 이 아래 내용은 소비자 보호와는 사실은 무관한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다만 이제 보통 이제 이와 같이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 계약을 끝내려면 제대로 이행하라고 한번 청구를 내지는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이런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계약을 끝낼 수 있는데 이제 소비자인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런 요구를 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계약을 끝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이거나 이제 계약 내용과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이라는 이제 기간을 주고 더 많은 기간을 주고 있고 이제 단순 변심의 경우는 14일이라는 이제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약에 문제가 있어서 청약을 철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싫어졌어라고 해서 갑자기 이제 계약을 이제 물은 데 있어서는 사실 약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계약이라는 걸 맺었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뭐 이것을 뭐 소비자가 항상 계약을 물을 수 있고 계약을 철회할 수 있게 한다면 사업자가 사실 지나치게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보정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청약 철회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이 물건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소비자의 마음이 바뀌었더라도 청약을 철회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즉 반품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고 있는 것인데요. 물론 여기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뭐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훼손이 되긴 했지만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포장을 훼손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어쨌든 책임 있는 사유로 훼손이 된 경우는 맞지만 이것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제한해서 다시 예외로 봐서 이러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경우는 뭐 사용하거나 소비해서 가치가 많이 낮아졌다던가 판매하기 어려운 경우라든가 내지는 이제 복제할 수 있는 것을 이제 포장을 훼손했다는 것은 이미 복제가 된 경우일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라든가 내지는 이제 우리가 흔히 커스터마이징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주문 제작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단순히 그냥 무르게 되면 너무 사업자에게는 큰 손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들은 이제 청약 철회를 할 수 없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청약 철회는 사실 말로도 할 수 있고 전화로도 할 수 있고 인터넷 쪽지로도 할 수 있는데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이제 이런 이제 청약 철회가 이루어지게 되면 소비자는 당연히 받은 것을 반환해야죠. 청약 철회를 했는데 계속 갖겠다는 것은 또 맞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는 이제 반품을 하되 반품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반품을 받은 사업자는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돌려줘야 됩니다. 이걸 지연하면 연 15%의 지연배상금인데 이것은 굉장히 센 이율입니다. 보통은 따로 이 손해배상 이율을 정해놓지 않으면 연 5% 내지 연 6%의 지연배상금을 무는데 이 경우에는 소비자를 굉장히 보호해주기 위해서 연 15%의 이율을 묻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는 이제 그 소비자가 카드 회사에 이제 지급한 돈을 카드 회사가 이제 돌려주게 되고요. 이제 사업자는 이러한 이제 이 청약철을 했음에도 소비자가 받은 이익이 있다면 그것을 청구할 수 있지만 지금 정말 중요한 내용으로 청약 철회를 했다는 이유로 위약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청약 철회를 했다는 이유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면 이런 청약 철회 제도를 둔 취지가 아주 무색해질 수 있기 때문에 청약 철회를 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 계약을 통해서 이제 소비자가 이미 받은 이익이 있다면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청약 철회만을 이유로 이제 나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해서 이제 위약금을 청구할 수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청약 철회 기간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순 변심의 경우 14일인데 이제 그 14일이 언제부터 시작할 것이냐라는 것인데요. 이제 이 내용을 이제 각자 읽어보시면 되겠지만 첫 번째 내용은 계약서를 받은 경우입니다. 계약서를 받은 경우에 원칙적으로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이 시작되는데요. 그런데 계약서를 받는 것보다 공급을 늦게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문해서 계약을 했지만 이제 그보다 이제 물건은 늦게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그 물건을 늦게 받은 날부터 이제 죄송합니다. 이게 앞선 게 아니고 늦은 시점이네요. 늦은 시점부터 이제 그러니까 늦게 받았으면은 이제 그날부터 14일이 시작되는 것인데 이제 이 청약 철회를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 발송을 해야 되는데 그 주소를 제대로 알 수 없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주소를 안 써놓든가 하는 이런 경우에는 주소를 알 수 있었던 날부터 그리고 만약에 계약서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청약 철회 기간에 관한 내용이 없으면 소비자는 이건 청약 철회를 할 수 없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는데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었던 경우라고 한다면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그리고 청약 철회가 이제 사업자에서 방해가 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데 보통은 이제 제일 많이 이제 고려가 되는 기산점은 공급이 있었던 날부터, 그러니까 배달이 된 날, 나에게 물건이 쥐어진 날부터 이제 이 14일이 시작이 됩니다. 물론 이 14일보다 길게 약정했다면 소비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 긴 기간도 인정해주죠. 그런데 이 14일의 기간을 세는 방법이 사실은 많이 헷갈릴 수 있는데요. 법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건 민법에 써 있는 건데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할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말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은 어려워도 실제로 계산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가령 2020년 3월 3일에 물건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그 초일을 이제 산입하지 않고서 이제 계산을 한다면 3일을 빼고 4일부터 14일을 세야 되는 것인데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3월 17일까지 청약 철회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너무 간편한 게 초일을 산입하지 않게 되면은 3에 14를 더하면 바로 27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초일을 산입하느냐, 산입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조금 헷갈릴 수는 있습니다. 헷갈릴 수 있지만 이렇게 산입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계산에 있어서 훨씬 편리한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고 원칙적으로는 이제 초입을 산입하지 않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고 그런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되면 이제 그 기간은 그 다음 날에 만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계약 내용과 다르다는 것을 이제 그 다른 경우에 이제 그 앞선 것을 보시게 되면 이제 계약 내용과 달랐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이라고 해서 이것은 일 단위로 되어 있는데 네 지금
이제 2월 27일에 알 수 있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여기에 30을 일일이 세면은 청약철회 가는 기한은 3월 28일입니다. 그런데 오래 달려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3월 28일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날에 만료가 되는 것인데 토요일의 다음 날은 일요일이죠. 그러니까 일요일이 3월 29일이 아니라 다시 그 다음 날인 3월 30일 월요일이 이 청약철회 가는 기한의 마지막 날이 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보았던 개념 중에 뭐가 있냐면 요 영업일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영업일이라는 개념은 이제 이 일이나 개월을 셀 때는 사실 영업일은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영업일이라고 14 영업일이라고 써 있을 때는 고려하지 않지만 그렇지 않다면 원칙적으로는 영업일이 아닌 것으로 하는데 특별히 법에서 영업일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영업일을 셀 때에는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합니다. 네, 이 점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반환받은 날이 금요일이다. 그러면은 이 3일을 셀 때 금요일 빼고 셌을 때 토, 일, 월이 아니라 월, 화, 수 이렇게 이제 환급 기한을 이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서면을 발송하는 것으로 효력이 생긴다고 했는데 원래 민법에서의 원칙은 상대방에게 도달을 하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경우는 소비자한테 좀 더 유리할 수 있도록 서면이 발송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서면이 발송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라는 말이 없으면 상대방에게 도달된 것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그 경우가 바로 이 경우인데요. 이제 그 계속거래 같은 경우에 이제 법에 보면은 이 3번을 보시면 발송주의가 이제 발송함으로써 효력이 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계속거래에서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의 문서가 언제 도달했는지가 중요하게 됩니다. 이 언제 도달했는지를 내지는 언제 발송했는지를 이제 이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바로 우체국에서 보내는 내용 증명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 계속거래에서의 이제 사업 해지, 이제 이 계약 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14일, 30일, 3개월 같은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고요. 이 제한 사유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많은 사유 중에 맨 마지막 줄, 그러니까 주문 제작의 경우에만 이제 이런 이제 계약 철회 내지는 이제 계약 해지에 이제 그 해지가 제한될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제 이 계약에 해지를 했을 때 앞서 말씀드린 청약 철회와 가장 중요한 차이는 이 부분입니다.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계속거래라는 것은 방문 판매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방문 판매가 아니라 소비자가 스스로 왜냐하면 헬스장 같은 경우에도 헬스장 이용권은 방문 판매할 수도 있겠지만 주로 자기가 운동을 하고 싶어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문 판매에 해당하는 그런 보호 수단을 그대로 적용할 필요가 없고 그렇게 된다면 소비자가 스스로 계약을 해지했으면은 소비자의 책임으로 계약이 끝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할 수는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손실을 현저히 초과하는 위약금은 이제 물 수 없도록 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본 이런 청약 철회나 계약 해지에 관한 이제 것들이 규정이 있는데 이런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아예 효력이 없습니다. 아까 약관규제법에서는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 효력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부당하지 않아도 소비자한테 불리하기만 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물론 무엇이 불리한지에 대해서는 사실 따져볼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런 위약금을 이렇게 하는 대신에 위약금을 이제 많이 물리게 한 대신에 계약 대금을 굉장히 싸게 했을 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조금 따져볼 필요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쨌든 소비자의 지갑에 마이너스가 된다면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해서도 이제 Q&A를 했는데 이제 이 경복 씨가 사무실을 방문한 판매원에게서 지압방석이라는 것을 이제 구매를 했어요. 그런데 10일 뒤에 포장을 열어보니까 이게 너무 아플 것 같다는 말이죠. 지압이니까. 그래서 환불을 요구하는데 판매원은 아니 이미 샀는데 환불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네, 여기서도 경복 씨는 마찬가지로 이대로 포기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방문 판매에 해당하는 경우이고 14일이 아직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청약 철회를 할 수 있고
이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개봉해 본 것이지 이제 방석이 뭐 상했다, 방석이 뭐 손상이 됐다 이런 내용은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이제 또 다른 사례로 경복 씨가 2020년을 잘 보내기 위해서 1월 5일 새해를 맞이해서 헬스장을 1년치 끄는 경우를 가정해 보죠. 그렇지만 한 달을 다녀보니까 흥미가 떨어지더랍니다. 그래서 트레이너에게 환불을 요청했는데 트레이너는 계약서에 위약금 환불할 때는 이제 환불이 일치 안 된다라는 그런 조항이 이제 있다라고 하는데요. 경복 씨는 이대로 포기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헬스장 계약은 계속 거래에 해당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한 달을 이용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이를 제한하는 계약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경복 씨는 한 달치를 제외한 11개월치 대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계속거래의 경우에는 위약금 청구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약금을 물 수는 있지만 그 위약금이 너무 과도한 경우에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제 이 11개월치에서 한 10% 정도 위약금을 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볼 것인데요. 할부거래란 이제 명칭 형식이 어떠하든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또는 신용 제공자에게, 즉 카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신용 제공자에게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공급을 받기로 하는 그런 계약으로 하는 거래를 할부거래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할부거래 중에서도 선불식 할부거래라는 것에 대해서 따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지급한 다음에 공급을 받기로 하는 계약으로 하는 거래를 선불식 할부 거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선불식 할부 거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원래 하위 규범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거기서 대표적으로 정해두고 있는 것이 장래입니다. 즉 상조 계약이 바로 이 대표적인 선불식 할부 거래인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할부 거래는 대금을 다 안 내기 전에도 이제 공급을 받을 수 있는데 이제 그 선불식이라는 것은 어쨌든 대금을 내고 공급을 받는 것이고 이 가장 대표적인 것에 바로 이제 그 상조 계약이라는 것입니다. 네, 청약 철회 기간은 앞서 보았던 것에 있어서 이제 계약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그 청약 철회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제 단순한 단순 변심에 따른 청약 철회만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7일로 더 짧습니다. 네. 단순 할부 거래의 경우는 7일이고 상조 계약 같은 경우는 이제 14일 3개월의 이제 그런 기간이 있는데요. 이제 할부 거래는 아무래도 이제 그 방문 판매에 비해서는 이제 어떤 충동 구매를 할 우려가 적고 단지 이제 대금을 나눠서 내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제 그 기간을 더 짧게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이제 할부 거래의 경우에도 청약 철회를 제한하는 사유들이 있는데 아까 본 사유와 거의 비슷한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할부 가격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청약 철회가 안 됩니다. 물론 이제 합의를 하면 될 수 있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청약 철회가 안 되고 신용카드를 쓴 경우에는 20만 원 미만을 할부 거래한 경우에는 이제 그 청약 철회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할부 거래의 청약 철회는 반드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해야 됩니다. 네, 말로는 안 됩니다. 네, 반드시 문서를 내용 증명을 보내거나 내지는 이메일을 보내는 식으로 해야 됩니다. 이 할부 거래에 있어서는 이제 언제부터 기간이 시작되는지 그리고 뭐 물건이 훼손됐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다툼이 있으면 사업자가 증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청약 철회의 효과는 앞서 말씀드린 방문 판매에서의 청약 철회와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네, 이제 이 기간에 대해서 사실은 거의 이제 같다고 할 수 있고 이제 그 단순 할부 거래는 방문 판매에서의 기산점과 같고 상조 계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번부터 이제 4번의 경우에는 14일 그리고 5번의 경우에는 이제 3개월 즉 계약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할부 거래라는 것은 대금을 계속 나누어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이러이러한 사유가 생긴 경우에 소비자는 난 앞으로 대금을 더 내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지급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약에 문제가 생겼다든가
이제 공급이 제대로 안 된다든가 내지는 이제 계약상 책임을 거래업자가 다 이행하지 않는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런 할부금의 지급의 거절은 아까 말씀드렸던 청약철회 제한 사유와 마찬가지로 신용카드의 경우에 20만 원 이상을 결제한 경우에만 이 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조계약 같은 경우에는 이 해제라고 해서 청약철회 말고 이제 또 다른 이제 그 수단을 두고 있는데요. 이 계약 해제 아직 그런 장례 서비스나 이런 것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사실 이제 이것은 이제 뭐 소비자의 그 어떤 뭐 충동 구매나 이런 것에 따른 이제 그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위약금을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청구는 할 수 있지만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사업자에게 이런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이제 사업자는 이제 해제에 따른 이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자에게 문제가 있어서 계약이 해제된 경우이니까요. 네, 이 할부거래법에서 지금까지 본 이제 이러한 규정들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방문판매법과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습니다. 이제 간략하게 그 사례를 보면 뭐 재미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5만 원에 산 경우에는 이제 이 할부거래법에 따라 환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30만 원에 산 경우라 하더라도 이제 백화점에서 샀는데 그 백화점에 찾아가는 것만으로는 환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면으로만 이제 이거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판매자와 카드 회사 모두의 서면 또는 전자서면을 발송해야 환불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전자상거래 이제 그 법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제 전자상거래란 이제 전자상거래 방법으로 이제 상의를 하는 것인데 여기 설명은 다 돼 있지 않지만 전자문서로 주문을 받고 이제 주문을 받고 뭐 청약을 하고 이제 이행을 하는 것들을 이제 전자상거래라고 하고 통신 판매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비대면의 거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서로 얼굴을 보지 않고 이런 우편, 전기통신 등으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이제 정보를 제공하고 청약을 받아서 판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보를 제공하고 청약을 받는 것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간혹 이제 이런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비대면으로 하되 그 청약이라는 것은 대면에서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메신저로 정보를 제공하고 대신 이제 청약이나 이제 계약의 체결은 직접 매장에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통신 판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제 이 통신 판매의 그 중개라는 것은 이제 쉽게 말하면 인터넷 쇼핑몰 중에서 이제 그런 어떤 이제 그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이제 어떤 거래를 이제 중개하는 이제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사실은 이 중개를 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는 계약의 당사자는 아닙니다. 당사자는 아니지만 이런 이제 중개업자가 이제 어떤 계약의 불이행이나 청약 철회와 관련해서 책임을 져야 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이 전자상거래법상 이제 청약 철회는 방문판매법과 사실은 굉장히 유사합니다. 네, 그래서 기간도 이제 다만 이제 기간은 방문판매법은 14일이지만 여기서는 이제 7일로 해두고 있고요. 이제 3개월 30일의 기간은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청약철회 제한 사유도 사실은 같습니다. 같고 이제 그 5번 용역 또는 이제 디지털 콘텐츠의 제공이 이제 개시된 경우에는 이제 제한이 된다라는 것이 이제 특별하게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네. 역시 마찬가지로 청약철회를 말로도 할 수 있지만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 발송으로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특칙을 주고 있고 이렇게 다툼이 있으면 사업자가 증명을 해야 됩니다. 이 청약철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물론 효과가 다른 것들은 거의 다 비슷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반환에 드는 비용입니다. 이제 앞선 방문판매법의 경우에는 단순 변심이라 하더라도 사업자가 부담을 이제 반품 비용을 부담을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사업자가 이 반품 비용을 자기가 부담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업자 이것을 해주는 거지 법대로 하자면은 소비자가 반품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물론 계약 내용과 다르게 뭐 가령 흰 옷을 샀는데 얼룩이 묻어서 왔다던가 이런 경우라면은 사업자가 부담을 해야겠죠. 사업자 책임이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은 그냥 소비자가 자기 마음대로 이제
계약을 무르겠다, 계약을 그냥 취소하고 반품하겠다라고 한다면 소비자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실제로 이제 반품에 대한 택배는 주로 착불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착불 비용 같은 것들이 대금에서 공제가 되는 것으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청약 철회를 이유로 이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해서 청약 철회를 잘 보장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봤던 이런 규정들을 위반해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는 역시 효력이 없습니다. 저희 잠깐 말씀드릴 것이 약정인데요. 약관일 필요는 없습니다.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 형태의 약정이더라도 무효라는 것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제 사례를 보면 이제 인터넷, 아까는 방문 판매원한테서 지압방석을 샀는데 여기서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이제 홍삼 세트를 이제 산 경우인데요. 이제 여기서 하나 전제할 것은 이 홍삼 세트는 포장을 열었더라도 재판매가 불가한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겠습니다. 10일 뒤에 이제 그 포장을 열어봐서 이거는 못 다려 먹겠다라고 생각한 경우에 환불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7일이기 때문이죠. 7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10일 뒤에는 단순 변심했다는 청약 철회는 안 됩니다. 그런데 3일 뒤에 환불을 요구하면 되긴 되는데 반품에 드는 비용은 누가 내야 되냐? 경복씨가 스스로 마음을 바꾼 거기 때문에 소비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터넷 쇼핑몰에 개봉 시 절대로 반품이 안 된다라고 공지가 되었던 경우라면은 환불이 안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전제를 한 것이 재판매에 이상이 없다라고 전제를 한다면 이제 그 확인을 위한 개봉을 한다면 이제 설령 포장에 훼손이 있었더라도 청약 철회가 가능한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공지가 된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에 비추어 보면은 이것도 약관입니다. 네, 이제 이러한 이와 같이 약관 내지 약정을 이제 그 청약 철회 제한 사유를 초과해서 이제 규정을 했다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내용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으로서 무효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특수거래와 관련해서 기억해야 될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어떤 유형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유형인지에 따라서 보호수단이 각각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이제 어떤 유형인지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런 청약 철회의 기산점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런 계약서 교부나 물품이 공급된 시점은 언제인지 이제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 유형별로 기간이 다른데 그 기간은 언제인가? 그리고 또 의사표시 방법은 이제 서면으로 해야 되는 거라면 이제 서면으로 보냈는가?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청약 철회를 할 수 없는 재판매가 불가한 상황이라든가 이런 사유는 없는가? 그리고 대금을 반환을 받는데 이제 여기서 공제될 위약금이라든가 사용이익이라든가 이런 금액은 없는지, 그리고 거래의 근거가 되는 계약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없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쭉 이제 살펴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사항과 관련해서 참조하면 좋을 홈페이지를 두 곳 소개할 것인데요. 하나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입니다. 여기서 법령이 잘 올려져 있고 또 법령뿐만 아니라 각종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 그러니까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는 소비자를 지키는 데에도 매우 유용한 정보일 테니 꼭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정말 많은 정보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법령이 무엇인가, 법률의 내용이 무엇인가 검색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일반 포털 사이트를 활용하셔도 됩니다만 뭔가 체계적으로 검색을 하실 수 있는 홈페이지는 정부 부처인 법제처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law.go.kr을 기억해 주시면 매우 좋을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앱 내지는 어플리케이션 형태로도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소비자 관련 법에 대한 강의를 드렸습니다. 긴 시간 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